예, 안녕하십니까. 자, 요번 시간에는 이제 고려 초기 통치체제에 이어서 지방행정조직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자, 일단 고려 시대의 지방행정조직은 순차적으로 정비되는 거거든. 자, 고려 초의 상황은 그래. 고려 초의 상황은 고려 건국된 이후에도 지방에 무엇을 파견하지 못했다? 지방관을 파견하지 못했다. 결론, 공부하셨죠? 어느 때 처음 파견하는 거야? 성종 때. 누구의 건의로? 최승로의 건의로. 그래서 처음으로 파견한단 말이야. 그 전까지는 지방관을 파견하지 못해서 중앙에서 임시적으로 금유나 조장 등을 파견하기도 했어. 그런데 그거는 일시적으로 파견하는 거지 상주하는 지방관은 아니었다. 결론은 지방관은 없어. 그러면 지방은 어떻게 통치되었느냐? 여전히 호족들이 독자적으로 자신의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단 말이야. 호족의 자치. 이게 국초의 상황입니다. 여전히. 그래서 고려 건국된 이후에도 이런 상황이야. 그래서 지방 통치가 미숙한 거지. 그래서 태조가 이거를 실시하게 되는 거지. 그게 무슨 제도다? 기인제도하고 사신간제도 실시. 반드시 외우세요. 태조 때 기인제도하고 사신간제도. 그리고 기인제도는 다시 복습한다. 통일신라의 상수리 제도를 계승한 것이다. 첫째 특징. 두 번째, 기인에 임명되는 것은 누구다? 지방의 호족 내지는 향링의 자제다. 인질로 머물게 하는 거다. 그거 반드시 기억해. 그래서 기인제도를 통해서 지방을 통치한 거고, 사신간제도는 누구를 임명하는 거야? 중앙의 고위 관료를 그 출신지의 사신간에 임명하는 거다. 그리고 부호장 이하의 일정한 권한을 주는 거다. 자, 그래서 기인제도하고 사신간제도를 통해서 지방을 간접 통치했다. 그러다가 성종 때 최승로의 건의로 처음으로 뭐가 파견된다? 지방관 뭘 설치하고 12목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향리제도 마련한다. 이걸 향직 개편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성종 때 무슨 일이 벌어진다? 호족이 향리로 전락합니다. 자, 그래서 순서대로 해놓으세요. 기인제도하고 사신간제도 실시가 먼저야. 그리고 지방관 파견, 12목, 향리제도, 향직 개편이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 현종 때 지방제도가 완성됩니다. 그게 뭐다? 오도 양계. 그래서 결론은 그냥 순서가 아니라 고려의 지방행정구역과 특징하면 오도 양계부터 출발하는 거야. 그래서 오도 양계는 어느 때 완성됩니다? 현종 때. 그 다음에 이제 예종 때 이런 얘기가 나와. 예종 때 속현에 간무를 파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 속현의 간무. 자, 이거 순서야. 순서. 첫째 1번 기인제도하고 사신간제도. 맞죠? 그 다음에 지방관을 처음으로 파견했습니다. 12목 향직 개편. 그 다음에 오도 양계 지방제도 완비. 그 다음에 속현의 간무 파견. 이게 순서입니다. 순서도 나옵니다. 문제가. 그리고서 이제 내용을 정리하는 거지. 자, 내용은 이제 오도 양계부터 봅시다. 오도 양계 208페이지에 양가로 2번 그거 별표 쳐놓고. 자, 크게 무엇과 무엇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오도하고 양계로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원적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원적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도는 일반 행정구역입니다. 요거는 군사적 목적으로 설치한 행정구역입니다. 따라서 이거는 국경지대에 설치합니다. 국경지대, 북쪽 지방에. 그래서 북쪽 지방에는 군사적 성격의 양계, 그 밑에는 일반 행정 목적의 오도 이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일반 행정 목적의 도는 누구를 파견했습니다. 안찰사를 파견했습니다. 안찰사 파견. 근데 이 사람은 상주하는 지방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곳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야. 돌아다니는 게 임무지. 그래서 이 사람의 주요 업무는 뭐다? 도내 순찰. 그래서 자기 도내의 지방관들을 감시하는 기능이라고. 그래서 도내 순찰 그거 줄쳐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이 도 밑에는 광역행정단위는 도고 또 그 안에 중요한 일반 행정구역으로는 군현을 설치한 겁니다. 군현. 그래서 도 밑에는 무슨 단위가 나와야 돼? 군현이 설치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군현 단위까지 뭐가 파견이 됩니다? 지방관이 파견이 됐습니다. 이렇게. 지방관이 파견됐습니다.
그런데 고려시대는요, 모든 군현에 지방관이 파견되지는 못했어. 그래서 지방관이 파견된 곳이 있고 군현이 있고 지방관이 파견되지 못한 군현이 있어. 그래서 이런 군현과 이런 군현의 용어가 나와. 주현, 주군, 주현이 존재했고, 그 다음에 속군, 속현이라는 단어가 존재했어. 이건 주된이란 뜻이야. 주된군, 주된현. 이거는 누가 파견된 지역을 말한다? 지방관이 파견된 곳을 말한다. 그리고 이거는 속한이야. 어디에 속해 있겠어요? 주군, 주현에 속해 있는 거겠지? 여기는 지방관이 파견되지 못했습니다라고 해야 돼. 자, 그래서 고려시대는 모든 군현에 지방관이 파견되었습니다. 그러면 틀리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요점, 중요한 군현에만 지방관을 파견해놓고 인근 군현은 그 주군, 주현에서 통제하게 한 거지. 그리고 주군, 주현보다 속군, 속현이 더 압도적으로 많았어. 그래서 중앙집권화가 그전보다는 강화된 건 맞지만 완전한 중앙집권화가 이루어지지는 못했습니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를 정리해 놓으시면 돼. 자, 그 다음에 양계지방. 양계지방은 국경지방에 설치한 군사적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누가 파견되었습니다? 병마사가 파견되었습니다. 도병마사 이러지 말고 병마사가 파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는 또 진이라는 행정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 밑에는 군현이 나와야 되고 양계 밑에는 진이라는 단위가 나와야 돼. 그리고 이 지역은요, 이 지역은 익류지역이라고도 합니다. 익류. 이건 무슨 말이냐면 조세를 중앙으로 걷어 올라가질 않아. 조창이라는 게 없어. 그리고 필요한 경비를 따로 주지도 않아. 그래서 조창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조세를, 세금을 중앙으로 걷어 올리지 않는 지역. 그걸 익류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익류도 줄쳐놓으시고.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이야. 자, 그래서 요 두 개가 제일 중요한 거니까 요걸 정리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경기제 줄쳐놔. 경기제. 그래서 기타, 이거 말고 이제 기타 무슨 제도도 있습니다. 경기제라는 동네도 있습니다. 자, 경기는 기본적으로 뭐다? 수도 부근이야. 수도 부근의 지역이야. 수도는 어디입니다? 고려는 한양이 아니라 개성입니다. 그래서 개성 부근의 지역을 뭐라고 불렀다? 경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어디에서 직접 통치했다? 수도에서 직접 통치한 거야. 근데 이 수도를 통치하는 기구를 개성부라고 하거든. 그래서 개성부에서 직접 관할한 동네. 직접 관할한. 그래서 그걸 직할시제도라고 한다. 직할시제도다. 자, 그래서 고려시대의 경기제는 직할시제도를 말합니다. 어디에서 직접 관할한 동네. 수도인 개성부에서 직접 관할한 동네. 이거를 직할시제도라고 합니다. 그 경기제. 자, 기타 삼경제 줄. 자, 삼경제. 또 기타 뭐도 있습니다? 삼경제도 있습니다. 수도가 세 군데입니다. 어디입니다. 개경, 서경, 동경. 개경은 개성, 서경은 평양, 동경은 경주. 그러나 경주는 깍두기처럼 놓은 거고 망한 나라의 수도를 뭐 이렇게 중요시 여겼겠어요. 개경과 서경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고려는 초부터 개경, 서경을 적극적으로 개척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세 곳을 중요시 여기는 것은 사상적으로도 관련이 있는 거야. 반드시 줄쳐놔. 풍수지리설의 영향을 받아서. 그래서 고려시대 풍수지리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설치된 하면 바로 튀어나와야 돼. 뭐가? 삼경제 바로 튀어나와요. 주관식처럼. 풍수지리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설치된 하면 무조건 삼경제. 그래서 고려 초에는 특히 어디가? 수도 개성과 그다음에 평양 여기가 중시되었고 고려 중기에는 이곳이 중시됩니다. 특히 왕으로는 문종, 숙종 때야. 문종과 그 다음에 숙종 때 그런 내용 나오죠. 문종과 숙종 때는 어디가 중시되는 명당설이 유행한다? 한양. 그래서 여기가 어디라고? 남경. 그래서 고려 중기 이후에는 동경 대신에 이제 남경이 추가되는 거야. 자, 그래서 삼경제는 풍수지리사상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거 하고 기억하고 무조건. 고려 초에는 어디가 특히 개척되었습니다. 개경과 서경. 그 다음에 문종과 숙종이 나왔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 남경으로 가셔야 됩니다. 한양. 그래서 그거 반드시 줄쳐놓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사도부 줄만 쳐놔. 사도부.
기타 또 뭐도 있다? 4개의 도호부가 있다. 이거는 군사적 요지에 설치하여서 사도호부. 줄만 쳐놓으세요. 이건 이제. 군사적 요지에 설치해서 국방의 중심지 역할 줄. 그다음에 팔목도 있다. 목이 있다. 성종 때는 12목이었지만 최종적으로는 8목으로 정비된다는 얘기겠지. 이거는 지방 행정의 중심지고 줄. 행정의 중심지 역할 줄. 그 다음에 향소부국, 특수행정 조직인 상소부국, 그거 별표 줄 쳐놓고. 자, 요건 좀 아주 더 잘 나와. 자, 이거는 뭐냐면 일반 군현과 별도의 특수행정구역을 말해. 자, 일반 군현, 도 밑에 일반 군현이 있죠? 그래서 일반 군현과 별도로 설치된, 그러니까 군현이라는 행정단위도 있지만 향부곡소라는 행정단위가 있다고. 자, 그래서 이거 일반 군현과 별도의 특수행정구역이라고 합니다. 향부곡은 그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향부곡은 그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려시대에 와서 처음 발생한 동네는 어느 동네입니다? 소입니다. 반드시 줄쳐놓으세요. 그 다음에 향부곡에 사는 사람들은 무엇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농민인 거지 뭐. 그 다음에 소에 사는 사람들은 주로 무엇에 종사했습니다? 수공업에 종사했습니다. 물건 주로 생산하는 거. 뒤집히면 안 됩니다. 반드시. 자, 그래서 향부곡소는 일반 군현과 별도로 설치된 특수행정구역으로서 특히 그 중에서 고려 때 처음 발생한 거는 소고, 향부곡에 사는 사람들은 농사에 주로 종사했고 소에 사는 주민들은 주로 수공업에 종사했다. 그런데 얘네들이 일반 군현민에 비해서 심한 차별 대우를 받았다는 거야. 차별 대우. 반드시 아주 잘 나와요. 그래서 신분은 비슷해. 근데 일반 군현에서 농사 짓느냐, 아니면 향부곡에서 농사 짓느냐, 일반 군현에서 수공업에 종사하느냐, 소에서 수공업에 종사하느냐에 따라서 차별 대우를 받는다는 거야. 그래서 더 많은 세금을 내야 돼. 더 많은 세금을 내야 돼. 누구에 비해서? 일반 군현민에 비해서. 거주 이전의 자유도 제한했어. 거주 이전의 자유도 제한했어. 그 다음에 또 교육이나 과거 응시도 제한했어. 자, 그래서 요거 반드시. 그래서 얘네들은 일반 군현민에 비해서 더 많은 세금을 내야 되고 거주 이전의 제한을 받았으며 교육이나 과거 응시도 제한했다. 이게 바로 향소 부곡민입니다. 그런데 무신난 이후에는, 어느 때 이후에는? 무신난 이후에는 점차 이게 폐지되는 현상이 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러한 특수행정구역이 일반 군현으로 승격되는 현상이 있는 거야. 특히 어느 때 이후라고 해야 돼? 무신난 이후라고 해야 돼. 그래서 근데 조심할 것은 고려 시대는 여전히 향소부곡이 있어야 돼. 완전히 일반 군현화되는 거는 조선 시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만 좀 조심하시면 무신난 이후에는 이러한 특수행정구역이 일반 군현으로 승격하는 경우도 있고 반대의 경우도 있어. 일반 군현에서 특수행정구역으로 강등되는 경우도 있다. 무신난 이후의 현상이다. 그 정도만 정리해 놓으시면 된다. 그게 이제 210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210페이지의 양가로 4번, 고려 지방제도의 특징 있죠? 지금까지 한 걸 통해서 한번 봅시다. 이게 이제 선택지로 나오는 거야. 확인하는 거지 뭐. 자, 고려의 지방제도의 특징. 첫째, 이원적 줄, 다원적 줄. 자, 뭐라고 나오면 안 될 것 같아? 일원적 이러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고려의 지방 통치는 일원적이었다 이러면 안 되고 이원적 내지는 다원적인 복잡한 구조로 돼 있다. 이원적이라는 소리는 무슨 소리다? 일반 행정구역과 군사적 행정구역으로 이원화돼 있다. 이런 소리야. 그리고 그 안에 기타 삼경제, 사도부, 팔모, 향소부곡 등 다양한 행정조직이 존재했다. 두 번째, 동그라미 2번. 속현의 존재, 줄. 당연하지. 자, 군현 단위까지 지방관이 파견됐는데 모든 군현에는 지방관이 파견되지 못했어요. 파견된 곳은 주현이라고 하는 거고 파견되지 못한 것은 속현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속현이 더 많았단 말이야, 주현보다. 따라서 중앙집권화가 이전보다 강화된 건 사실이지만 속현이 다수 존재했기 때문에 여전히 토착 세력의 힘이 셌다라는 거야. 그게 향리지. 그래서 향리의 힘이 여전히 셌다. 그 얘기하는 거다.
네, 3번 행정구역 편성 기준의 비합리성. 자, 이거는 뭐 처음 하는 거지? 줄 쳐놓으세요. 지역 주민의 신분에 따라 줄. 자, 고려시대의 이러한 지방행정구역의 편성 기준은 뭐다? 지방민의 신분이야. 지방민의 신분. 그 밑에 있는 거 조선시대 가면 뭘로 바뀐다? 고을의 크기. 그거 둘 쳐놓고 비교하세요. 자, 그래서 고려시대는 지방행정구역의 편성 기준이 비합리적인 기준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지방민의 신분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고을의 크기, 합리적인 기준으로 바뀌는 거는 어느 때다? 조선. 이렇게. 그 다음에 간무의 파견. 이거 미리 써놓은 거야. 자, 고려시대는 다수 뭐가 존재했다? 속현, 지방까지 파견되지 못한 곳이 존재했다. 그래서 중앙집권을 강화해서 예종 때부터 뭘 파견하기 시작한다? 속현의 간무 파견. 속현의 간무 파견. 그래서 미리 하신 거죠. 자, 그래서 이 문장 열심히 읽으세요. 이거는 이제 선택지로 나오는 거니까. 그 다음에 양가로버, 향리. 그거 줄쳐놓고 별표. 한번 읽읍시다. 고려시대 향리. 자, 이 기어. 고려시대 향리는 주로 남할 여초의 호족 출신. 줄쳐놔. 기원. 남할 여초 호족 출신. 줄. 특히 호족 출신의 향리들은 주로 호장, 부호장. 호장, 부호장. 줄. 상층부 형성. 줄. 자, 향리, 고려시대 향리는 단독으로 문제를 낸단 말이야. 고려시대 향리의 기원은 주로 어떤 애들이 많다? 호족 출신인 거지 뭐. 그리고 호장 중에서도 상층부가 바로 호장, 부호장. 호장, 부호장. 두 번째, 니은. 고려태조는 지방 통치가 완전하지 못하여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기인제도나 사신간제도를 실시하였다. 그 자체가 맞는 거죠. 기인제도, 사신간제도 다시 줄. 그래서 지방의 대다수의 호족의 자제를 어떻게 기인으로 임명해서 중앙의 인질로 잡아주는 거지. 그리고 지방의 호족을 통제하기 위해서 또 중앙의 고위 관료를 어떻게 사신간에 임명해서 자기 출신지에 일정한 권한을 부여했던 거지. 그리고 향리제도 마련, 향직개편 그거 줄. 그거는 성종대로 가면 돼. 향리제도, 향직개편. 결론은 이러한 조치가 다 중앙집권화 정책이고 그래서 점차 호족이 뭘로 전락한다? 향리로 전락한다. 자, 그 다음에 디귿. 고려시대에는 지방관이 파견된 곳보다 파견되지 못한 곳이 더 많아. 그 줄. 맞죠? 지방관이 파견된 곳 주현. 지방관이 파견되지 못한 곳 속현. 근데 속현이 더 많아. 그래서 여전히 토착 세력인 향리의 힘이 셌다. 그 얘기야. 그래서 지방에서 실제 행정은 향리가 담당. 그 줄. 그 다음에 리을. 자, 고려시대 향리는 과거를 통해 중앙관료 진출. 과거를 통해 중앙관료 진출. 그거 줄. 그래서 고려시대의 향리는요. 계속 향리로만 머물러 있지 않고 문과, 특히 문과, 과거를 통해서 중앙관리로 진출하기도 했다. 맞아 틀려? 맞습니다. 그리고 특히 후기에는 어떤 층을 형성한다? 사대부 줄. 권문세족 이러면 안 돼. 사대부. 자, 그 다음 미음. 국가로부터 토지를 받았어. 그 이름을 뭐라 그래? 외역전 줄. 자, 그 다음에 비유. 신분은 중인층, 중인 줄. 경제적으로는 중소지주 줄. 담당하는 업무는 지방의 실제 행정 담당 줄. 시옷. 자, 그 다음에 고려시대 향리는 오도 줄. 그 다음에 주현군 줄. 공역부대인 일품군 지휘 줄. 자, 고려시대 향리는 일품군을, 군대를 지휘하게 됐다.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그 지휘한 부대가 뭐야? 일품군이야. 일품군은 중앙군일까, 지방군일까? 지방군이 한 소리지? 어디에 속한 지방군이래? 5도. 거기에 답이 다 있는 거야. 그러니까 공부하실 때 그냥 그거만 딱 보지 말고 그냥 문장을 전체로 읽으시라는 거지. 자, 그걸 요약해 놓은 도표가 2번이야. 그래서 2번 정리를 하세요. 그게 이제 어느 시대하고 향리까지 비교한다? 고려하고 조선시대 향리 비교 별표 쳐놓고 조선시대 향리에 대해서는 따로 조선시대에 설명을 안 해놨어. 여기서 정리해놨기 때문에. 자, 그래서 고려하고 조선시대 향리 비교한다. 요약합시다. 자, 향리는 지방 세력의 일단 토착 세력인데 국초에 무슨 출신이 많았다? 호족 출신. 상층부를 뭐라 그랬다? 호장, 부호장. 자, 얘네들은 뭐야? 어디에선 실제 지방 행정을 담당했다? 속현, 향소부곡도 지방관이 파견되지 못하는 곳이거든. 거기서는 실제 행정을 담당했다. 얘네들은 중앙관료로 진출할 수 있었다. 외역전이란 토지를 지급받았다. 군대, 일품군이란 군대를 지휘하기도 했다. 이거 여태까지 정리한 거야. 그 다음에 신분으로는 전체적으로 중인층에 속하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는 중소지주층. 그 다음에 얘네들은 후기에 가면 어떤 층을 형성합니다? 사대부. 이 정도로 정리해 놓으시면 돼.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바로 뭐다? 고려의 지방 통치 조직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그래서 지방 통치도 잘 나오니까 좀 정리를 여러 번 읽으십시오. 자, 그 다음에 또 무슨 조직으로 가겠습니다? 군역제도하고 군사조직으로 가겠습니다. 군역과 군사조직. 거기 읽어보시면 이제 두 가지 군인의 종류가 나와. 그걸 정리하세요. 자, 군인의 종류 두 가지 정리한다. 하나는 전문 군인이 있어. 자, 고려시대에는 무슨 군인이 존재했다? 일단 전문 군인 하나. 그 다음에 이제 부병제에 기초한 군인 이렇게 나올 건데, 부병제, 이거는 이제 의무병이야. 의무적으로 가는 거야. 의무병. 의무병은 주로 농민들로 이루어져 있거든. 그래서 농민병 이렇게. 전문 군인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군적이라는 것에 이름이 올라져 있는 애들이야. 군적. 뭐 호적도 있듯이 고려시대 군적이라는 명단도 따로 있어. 그래서 군적의 이름이 올려져 있는 애들이 있어. 걔네들은 대대로 집안이 군인 집안이야. 그래서 그걸 따로 관리한 거야. 그래서 군적의 이름이 등록돼 있고, 여기서 이제 간단한 시험을 통해서 선발하거나, 간단한 시험을 통해서 선발하거나, 아니면 이 군인들은 세습직이야. 세습직. 그래서 이제 물러날 때 자식이 있으면 자기의 직을 물려주고 가는 거야. 자, 그래서 이러한 군인들은 군적의 이름이 올려져 있으며, 이러한 군인들은 어떻게 보충을 한다? 간단한 시험을 통해서 선발하거나 아니면 세습으로 선발한다. 얘네들은 국가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얘네는 군인만 하기 때문에 직업군인이 한마디로. 그래서 국가에서 군인전이란 토지를 지급한다. 군인전. 자, 그래서 이러한 성격이 딱 나오면 빨리 무슨 군인으로 가야 됩니다. 전문 직업군인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어디에 좀 많습니다. 중앙군에 좀 많습니다. 반면에 역의 의무로 의무적으로 일정 기간만 교대로 군복무 생활을 하는 애들이 있어. 지금도 뭐 왜 병역의 의무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남자들이. 그런 식으로 의무적으로 일정 기간만 교대로 군복무 생활하는 사람도 있다고. 근데 그 사람들은 주로 농민들이라고. 그래서 의무병이고 농민병이고, 이건 부병제에 기초한,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야. 그래서 부병제에 기초한 군인은 주로 의무병이고, 주로 누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농민. 얘네들은 직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만 교대로 복무합니다. 이렇게 하시고, 이러한 군인은 주로 어디에 많을 것 같다? 지방군에 많을 것 같다. 여기까지 정리해놔. 그게 211페이지의 특징입니다. 넘기시고 212페이지 부병제 그거 설명드린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군사조직으로 가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군사조직에는 크게 일단 정규군은 중앙군과 지방군으로 나눴습니다. 중앙군과 지방군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군은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두 개가 일단 2군 6위로 합시다. 2군 6위. 그래서 그거 자체를 먼저 알아두십시오. 쉽게는. 고려시대 중앙군은 뭐라 그래? 2군 6위라고 하는 겁니다. 2군 6위. 그리고 지방군은 주진군과 주현군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야. 그래서 그냥 용어 자체를 익숙하게 하세요. 고려시대 2군 6위는 중앙군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주진군과 진에 주둔하는 부대하고 현에 주둔하는 부대, 이거는 지방군인 거야. 그리고 이제 하나씩 설명합니다. 자, 2군 6위. 2군과 6위가 기능이 다릅니다. 자, 2군은 국왕, 왕의 친위 부대입니다. 왕의 친위 부대. 그래서 국왕의 친위 부대 하면은 2군을 말하는 겁니다. 자, 6위의 기능은, 6위는 수도. 고려 수도는 어디입니다? 개경입니다. 개석입니다. 수도와 국경 방어 임무를 띄었습니다라고 해야 돼. 국경 방어 임무. 그러니까 고려시대 비록 중앙군이지만 중앙에만 있지 않아. 그러니까 국경지대는 양계지방이겠지. 그러니까 양계지방에는 6위의 군인들이 주둔하기도 할 수 있는 거야, 당연히. 그래서 그 두 개로 나누세요. 국왕 친위부대 2군, 수도와 국경 방어 임무를 띄었다. 그러면 6위로 가야 돼, 무조건. 그리고 읽어, 구체적으로는. 응양군, 영어군 2군, 응양군, 영어군, 그 다음에 좌우위, 신호위, 흥위, 천우위, 간문위, 금호위, 이렇게. 근데 요 6위는 더해. 자, 일반적으로는 수도 및 국경 방어 임무를 띄었지만 특수 임무를 띈 부대도 존재했다. 그게 이제 금호위야. 금호위는 무슨
임무 경찰 줄 다 쳐놓으세요. 경찰. 그 다음에 간문이는 궁성수비 문 지키는 거 문 천우희 의장병의 고시를 하였습니다. 천우희는 의장병에. 그래서 요거 간혹 가다가 이제 바뀌지 않게만 조심하세요. 그래서 좌우희, 신호희, 흥희가 전투 주력 부대고 금호희는 경찰, 천우희는 의장, 간문희는 궁성수비 임무를 띄었습니다. 이렇게 가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2군 6기의 대장 부대장. 2군 6기의 대장 부대장을 뭐라 그러냐면 2군 6기의 대장 부대장을 상장군, 대장군이라고 한다. 상장군과 대장군. 그래서 응양군, 영어군, 좌우희, 신호희, 흥희, 천우희, 간문희, 금호희 8개의 대장 부대장을 상장군, 대장군이라 합니다. 얘네들은 여기에 모여서 합의에 의해서 중대한 일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그 무인 합작기구라고 한다. 무인 합작기구. 그건 뭐라 그런다? 중방. 중방도 반드시 줄쳐놓으세요. 중방. 자, 중방은 누구의 합작기구야? 무인 합작기구. 구체적으로는 누구로 이루어져 있어? 2군 6기의 상장군, 대장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문신들의 합의제기구, 합작기구는 도병마사하고 식목도감이었다면 무인들의 합작기구는 중방이라고 한다. 근데 구체적으로는 상장군, 대장군이야. 그런데 2군 6기는요. 2군 6기는 이 예하 부대가 45개 령으로 이루어졌다. 이런 문장도 나오지. 자, 45개 령이라는 게 이게 이제 하나의 단위인데 45개가 있다라는 거야. 이걸 찢어서 2군 6기로 편성을 하는 거거든. 근데 이 령의 책임자는 장군이라고 했거든. 장군. 그래서 얘네들은 또 따로이, 얘네들만 따로이 무슨 방을 형성했다? 장군방을 형성했다. 이렇게 정리해놔. 자, 정리. 자, 고려시대 중앙군에 대해서. 중앙군은 뭐다? 2군 6기. 2군 6기는 무엇으로 구성되었다? 45개 령. 자, 2군은 뭐다? 기능이 국왕친위 부대. 그 다음에 6기의 기능은 뭐다? 수도와 국경 방어 임무를 띄었다. 기타, 경찰, 궁성수비, 그 다음에 의장병의 고시를 하였다. 자, 그 다음에 2군 6기의 대장, 부대장을 상장군, 대장군이라고 했다. 얘네들은 중방을 형성했습니다. 영의 책임자인 장군은 장군방을 형성했습니다. 그래서 중방과 장군방은 무인 합작기구를 합니다. 특히 중방에 대한 별표 쳐놓으세요. 이 당시에는 당연히 최고관청이 아니겠지만 무신난 이후에는 여기가 굉장히 강하대. 중방 거기까지. 그리고 또 물어볼게 내가. 2군 6기에 속한 군인들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이렇게 물어봤어. 그러면 중앙군이란 소리지. 그러면 둘 중에서 주로 어떤 군인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야 돼? 위에 있는 군인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야지. 중앙군. 그래서 얘네들은 주로 전문군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간단한 시험을 통해서 선발하거나 세습직으로 물려받았습니다. 국가로부터 뭘 지급받았습니다? 군인전을 지급받았습니다가 맞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자, 그래서 중앙군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방군으로 가겠습니다. 지방군은 뭐 그렇게 중앙군에 비해서는 별로 중요하지는 않지만 정리만 잘해두세요. 지방군. 지방군은 뭐야? 어디에 주둔하는 부대가 있고? 진! 근데 생각해보면 진이라는 행정단위는 5도에 있었던 거야? 양계에 있었던 거야? 양계 밑에 진이 있었죠? 그러니까 국경지대 양계지방에 주둔하는 지방군은 주진군이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이거는 군사적 목적으로 설치됐기 때문에 오랑캐가 자꾸 침범해가지고 군사적 목적으로 설치한 행정구역이거든. 그러니까 상비군을 운영해야 되겠어요? 아니면 예비군을 운영해도 되겠어? 상비군을 운영해야 되겠지. 군사적 목적이니까. 그래서 이거는 상비군적 성격을 띄었다. 상비군. 종류는 뭐가 있다? 초군, 좌군, 우군. 초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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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좌우. 세 개 줄쳐놓으세요. 초좌우, 초좌우, 초좌우. 그래서 주진군은 뭐로 구성돼 있어? 초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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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좌우. 이거는 상비군 양계지방. 반면에 양계 밑에는 도가 있고 도 밑에는 현이 있지. 그래서 현군이라고 한다. 현에 주둔하는 부대. 그러면 현이 나오면 빨리 어디? 양계가 아니라 어디에 주둔하는 부대라고 해야 돼? 오도. 그리고 여기는 국경지대, 군사적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상비병을 운용할 필요가 없는 거야. 평상시에는 생업에 종사하다가 일시적으로 뭉치기만 하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무슨 성격을 띄었다? 예비군적 성격을 띄었다. 이렇게.
종류는 뭐가 있다? 보승군, 정용군, 일품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승, 정용, 일품. 그래서 주진군, 진군, 초자우, 주형군, 보승, 정용, 일품. 근데 특히 이 일품군은 주로 무엇을 하는 부대냐면 공역에 종사하는 거야. 주로 노동부대야. 지금은 하는 공병이야, 공병. 주로 노동하는 부대. 자, 누가 지휘했다? 기억나십니까? 향리가 지휘했다. 맞지? 향리. 그래서 고려시대 향리는 군대를 지휘하기도 했습니다. 오지, 오 문장, 맞는 문장. 근데 모든 군대가 아니란 말이야. 어디에 속한 무슨 군대? 오도, 현에 배치된 뭐야? 공역을 주로 하는 일품군을 지휘했습니다라고 하셔야 된다. 거기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특수부대가 나온다. 특수부대. 자, 특수부대가 오히려 더 중요해. 자, 특수부대는 자, 시기와 그 담당하는 이민족과 연결시켜서 반드시 알아두세요. 자, 특수부대는 자, 태해정이지. 태해정광 경성목 같지? 태해정, 정종 때 만들어진 특수부대가 하나 있다. 그게 뭐다? 광군이다. 그거 하나 반드시 줄. 그리고 광군을 통솔했던 그 통치기구를 광군사라고 하는 거야. 자, 그래서 광군 간략하게 정리해 놓으세요. 광군 어느 때? 태해정, 정종 때. 왜? 거란의 침입에 대비해서. 거란에 대비해서. 그래서 거란에 대비한 특수부대를 뭐라고 그런다? 광군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부대가 있어. 별무반과 삼별초. 그건 별표. 자, 별무반은 어느 때? 숙종 때. 숙종 때. 숙종 때. 별무반이 나와야 돼. 별무반. 자, 별무반의 특징. 별무반은 자, 누가 건의한다? 윤관이라는 사람. 유명한 사람이죠? 윤관의 건의로. 어느 때 만들어진 거야? 숙종 때 만들어진 특수부대. 이 숙종 때가 어느 때냐면 북쪽에 여진족이 자꾸 침공을 자주 하는 때야. 그래서 여진정벌을 단행하던 때거든, 이때. 근데 윤관이 먼저 여진족을 토벌하기 위해서 군대를 데리고 올라갔는데 패배하고 돌아온 거예요. 왜냐면 여진족은 유목민족이거든. 그래서 기병 중심이야. 근데 보병 중심으로 올라간 거야. 그래서 패배하고 돌아와서 윤관이 건의를 한 거지. 그래서 여진을 정벌하기 위해서는 특수부대의 창설이 필요합니다. 기병 중심의 특수부대가 필요합니다. 라고 건의한 거야. 자, 그래서 결론 숙종 때 누가? 윤관의 건의로. 그럼 뭐 별, 무, 반. 목적은 여진정벌. 여진정벌을 목적으로. 종류는 뭐가 있다? 신기군, 신보군, 항마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신기군, 신보군, 항마군. 요거 반드시 외우세요. 신기, 신보, 항마라는 단어가 딱 튀어나오면 아, 요거 별무반이구나. 윤관이 튀어나오면 아, 요거 별무반이구나. 그럼 숙종 때로 가야 돼. 어느 민족 토벌 관련이구나. 여진정벌. 그래서 기병은 신기는 기병, 신보는 보병, 항마는 승병. 승병 반드시. 그래서 별무반이라는 특수부대 안에는 승려들로 조직된 부대가 있었습니다. 그게 항마군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기병 중심의 특수부대라고 이해하시면 돼. 자, 그래서 결국은 여진정벌하러 또 올라간단 말이야. 그게 예종대란 말이야. 예종대. 그래서 함경도 지방, 그래서 그 함경도를 동북지방이라고 표현한다. 동북. 이건 뭐냐면 한반도 전체를 판단했을 때 여기가 동쪽이잖아. 동북은 함경도야. 서북은 평안도고. 그런 의미지. 자, 그래서 동북 지역의 여진족을 토벌하고 무엇을 쌓았습니다? 9개의 성을 쌓았습니다. 그걸 동북 구성이라고 한다. 자, 결론. 자, 숙종 때 뭐 별무반과 뭐 동북 구성 예종 때. 그래서 요거 기억해. 요거 대외관계 때 한 번 더 나올 거예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초벌구이 지금 해놓는 건데, 근데 부대의 특징은 여기서 자세하게 해놓으란 말이야. 그래서 이거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삼별초라는 부대도 아주 중요합니다. 삼별초는 요 뒤인데 이렇게 합시다. 요거 다 별무반 다음이야. 고종이야, 고종. 왕으로는 고종이야. 최후가 이거 무신직권기야, 무신직권기. 최후 직권기 때. 그래서 이 삼별초에 대해서 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삼별초는 고종 때 최후가 만든 무엇으로부터 기원합니다? 야별초로부터 기원하는 부대입니다. 야별초. 미리 이제 초벌구이 해놓는 거지. 최후라는 사람은 알아둬야 돼, 나중에. 근데 미리 들어놓는 거야. 최씨, 무신정권기 안에 최씨 정권기가 있었고,
최씨 정권기 때 두 사람을 기억해야 되는데 지금 기억하는 건 아니고 들어만 놓으세요. 최충원과 최후가 있어. 근데 그 중에서 최후가 야별초를 설치했거든. 이거는 이제 순찰, 도둑 방지 목적으로 설치한 거야. 그래서 여기서부터 기원한 부대가 삼별초라는 거야. 근데 이제 이 야별초가 인원이 늘어나서 두 개로 찢어진단 말이야. 분리된다고. 좌별초, 우별초로. 좌별초와 우별초로 분리가 되고, 그 다음에 이때가 누가 침공해 올 때냐면 몽골이 침입해 올 때야. 몽골. 그래서 이때 몽골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사람을 중심으로 이 부대를 만들었습니다. 신의군. 그래서 세 개 기억하세요. 삼별초로 하는 거야 이게. 좌별초, 우별초, 신기야, 신의야. 신기는 별무반에 들어가는 거야. 신의군. 그래서 요거 세 개 합쳐서 삼별초라고 한다. 그리고 이게 바로 뭐냐면 최씨 정권의 군사적 기반인 거야. 최씨. 근데 이제 최씨 정권 아니라 크게 무신 정권의 기반이었다. 무신 정권의 군사적 기반이었다.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이 부대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원종 때 무신 정권이 완전히 몰락하고 몽고한테 항복을 한다고. 항전을 했다가 항복을 할 때 이때 이제 최후가 몽골과 항전하기 위해서 강화도로 천도한 때야 이때가. 그래서 수도가 강화도에 있을 때야. 그런데 이제 원종 때 무신 정권이 몰락하면서 몽고한테 항복을 하고 결국은 강화도에서 다시 개경으로 환도하는 일이 벌어져. 자, 다시 결론. 원종 때 몽고와 강화가 체결되고 다시 어디로 환도한다? 다시 돌아간다는 뜻이야. 개경으로 환도. 그런데 이 개경 환도에 반발한 특수부대가 나오는 거야 이때. 반발. 그게 누굴까요? 삼별초. 그래서 삼별초는 몽고와 강화 체결, 개경 환도에 반발해서 끝까지 강화도에 남아서 최후로 무슨 항쟁을 수행했다? 최후로 대몽 항쟁을 수행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 삼별초의 의는 뭐야? 최후로 뭘 수행한 부대다? 대몽 항쟁을 끝까지 수행했던 부대다. 여기까지. 근데 구체적으로 알아놔야 돼. 구체적으로 최후의 대몽 항쟁인데 그 근거지. 항쟁지. 강화도. 그런데 자꾸 여몽연합군이 압박을 해오니까 진도로 옮겨. 그 다음에 진도. 이거 순서도 바뀌면 안 돼요. 그래서 강화도에 항전하다가 다시 진도. 그래서 진도에서 다시 어디로 간다? 제주. 그래서 강화도에서 진도. 진도에서 제주를 옮겨 다니면서 최후로 대몽 항쟁을 수행한 부대. 삼별초. 그렇게. 그리고 사람. 강화도에서 진도까지는 배중손의 지휘하에. 배중손의 지휘하에. 그 다음에 제주로 옮겨는 거는 누구? 김통정의 지휘하에. 이거 다 책에 나와 있으니까 반드시 줄쳐 놓으시면 돼. 자, 그래서 213페이지에 그 동그라미 3번 고려의 특수군, 광군 줄, 니은 별반 줄, 디귿 삼별초 줄, 한번 줄 칩시다. 최후가 설치한 야별초에서 기원 줄, B, 좌별초, 우별초 줄, 신의군 줄. 신의군은 어떤 사람들로 구성됐어? 몽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자들을 중심으로 편성. C, 최씨 정권의 군사 기반 줄. 그리고 몽고 침입 후 무신 정권이 몰락하고 몽고와 강화가 체결되자 이에 반발. 몽고와 강화 체결, 그 줄, 거기에 반발한 거야. 그리고 몽고와 강화 체결 그 옆에다 개경환도. 개경환도에 다시 반발한 거야. 그래서 최후의 대몽 항쟁을 수행했다. D, 어디? 진도, 용장성, 배중선 줄. 제주, 김통정 줄. 근데 이 진도로 옮기기 전에 먼저 강화도부터 출발합시다. 강화도, 그 다음에 어디로? 진도로. 진도에서 어디로? 제주로. 사람은 배중선, 그 다음에 김통정. 그 순서 바뀌면 안 됩니다. 순서도 바꿔 나와 요새는. 거기까지. 그러나 이제 제주에서 이제 최후로 대몽 항쟁을 수행했으나 결국은 여몽연합군에 의해서 진압당했다라는 거야. 끝이야. 자, 그래서 요 세 개가 아주 더 중요하다. 특수군대가. 그래서 광군도 광군이지만 요 별무반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뭐 삼별초를 정리를 잘 해놓으십시오. 자, 여기까지. 자, 그래서 지금까지가 이제 고려의 군사 조직과 군인들에 대해서 한 거야. 요약. 군인 두 사람 정리해 놓으세요. 두 종류. 하나는 전문군인과 그 다음에 의무병, 농민병. 그 다음에 중앙군 2군 6위. 큰 것만 한다. 2군 6위. 그 다음에 무인들의 합작이고 중방, 장군방. 그 다음에 지방군은 주진군, 주현군. 주진군은
초군, 자군, 우군, 주연군은 보승, 정용, 일품. 그다음 특수군. 이거는 시대와 반드시 연결시켜서 순서대로 알아두세요. 정종 때 거란 침입 대비 하면 광군. 숙종 때 윤관의 건의로 여진 정벌 목적으로 별무반 종류. 신기, 신보, 항마. 항마는 승병. 그 다음에 예종 때 동북 구성. 자, 삼별초는 최후 야별초로부터 기원. 좌별초, 우별초, 신의군 합해서 삼별초. 그 다음에 최후의 대몽, 항쟁, 수행. 지역 강화도, 진도, 제주, 사람, 배중선, 김통정. 이런 식으로 정리해 놓으시란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통치 조직의 마지막으로 갑니다. 고려의 관리 등용 방식으로 가겠습니다. 관리 등용 방식이 있습니다. 종류를 줄쳐놓으세요. 일단 관리 등용 방식은 뭐가 있습니다? 주로 과거음서 줄, 천거 줄. 자, 그래서 과거하고 그다음에 뭐 음서, 그다음에 뭐 천거 등. 그러나 주로는 무엇으로? 과거나 음서. 천거는 그냥 깍두기 같은 거야. 고위관료의 추천에 의해서 관리를 등용하는 방법이야. 근데 주로 관리를 선발하는 방법은 과거하고 음서를 통해서. 추천하면 천거제야. 그리고 요거 두 개를 확실하게 제일 잘 정리해 놓으면 돼. 과거하고 음서제도. 자, 과거제도는 어느 때 처음 시행했습니다? 광종 때. 복습하는 거죠. 누구의 건의로? 중국 귀하인 쌍기의 건의로. 이거는 시험을 쳐서 관리를 뽑는 거야. 그러니까 능력이다, 신분이다. 능력에 의한 관리 선발 제도다. 반면에 음서는요. 음서는 신분에 의한 관리 선발 제도야. 신분에 따라서 관리 선발 제도야. 음서는 나중에 읽겠지만 음서는 시험을 보지 않아도, 과거 시험을 안 봐도 고위 관료의 자손 등은 한 명씩은 관직을 그냥 줬다고. 그러니까 과거를 통해서 관직 진출한 사람도 있지만 과거를 안 보고도 아버지가 아니면 할아버지가 고위 관료다, 아니면 뭐 형이 고위 관료다 하면 관직 진출한 경우도 있어. 그게 바로 음서제도야. 그래서 이거는 무엇에 따른 관리 등용 방법이다. 신분. 이거는 능력. 근데 능력은 특히 유학이 강조되는 거지. 이거. 따라서 이거는 고려시대가 귀족사회의 특징을 반영하는 거야. 귀족사회의 특징을 반영하는 거야. 귀족사회의 특징. 그 다음에 요거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관료제 사회의 특징. 관료제 사회의 특징. 그래서 보통 이제 귀족사회가 있고 관료제 사회가 있는데, 귀족사회는 보다 신분을 중시하는 사회를 귀족사회라고 하는 거야. 그다음에 보다 능력을 중시하는 사회는 관료제 사회, 이렇게 표현한다고. 자, 그래서 능력을 중시하는 관료제 사회의 특징을 반영한다. 그럼 과거를 물어보는 거고, 그 다음에 신분을 중시하는 귀족 사회의 특징을 반영한다. 그러면 음서 제도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이제 과거 제도로 갑시다. 구체적으로 광종 때 후주인 쌍기건이, 이건 하셨죠? 유학에 능통한 지식인들을 시험을 거쳐서 테스트해가지고 능력에 의한 관리 선발 제도라는 거야. 정치적으로는 왕권 강화하기도 했다라는 거지. 그 다음에 과거의 종류 줄쳐놓으세요. 과거의 종류는 뭐가 있다? 문과, 잡과, 그 다음에 승과. 근데 보통 고려시대 과거 하면은 이 승과는 제외하고 얘기하는 경향이 많아. 그래서 문과, 잡과. 근데 눈에 보이는 건 없지. 무과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려시대 무과는 없어야. 무과는 없습니다. 그거 기억해. 그리고 읽으세요. 문과. 그 중에서 가장 중시됐던 거는 문과야. 문과. 문관 뽑는 시험. 잡과는 이건 뭐냐면 기술관 등용 시험이야. 기술관. 이거는 문관 뽑는 시험이고, 문과. 이거는 기술관 등용 시험이야. 기술관. 잡직이라고 해. 그래서 기술관은. 근데 문관, 그런데 이제 이 문과에는 두 종류가 있는 거야. 두 종류가. 뭐가 있다? 제술과하고 명경과. 그거 반드시 알아두세요. 제술과하고 그 다음에 명경과가 있다. 제술과는 시부송책으로 보는 거야. 시부송책. 이건 뭐냐면 시험 보는 방법에 따라서 나눈 거야. 시부송책 이런 단어. 이건 무슨 말이냐면 쉽게 표현하면 그냥 문장 짓는 거. 문학작품 짓는 거. 그러니까 문장, 논술로 시험 보는 거야. 그 다음에 명경과는 뭘로 본다? 유교 경전을 시험 보는 거야. 유교
경전을 시험 보는 거다. 자, 그래서 고려시대의 과거는 보통 문과를 과거라고도 하는데 문과가 가장 중시됐으며 문과는 시부, 송책 등 문학적 재능과 정책 능력을 다투는 제술과하고 그다음에 유교 경전을 테스트하는 명경과로 지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거 중시 풍토가 있습니다. 제술과 중시 풍토가 있습니다라고 해야 돼. 뭐보다? 명경과보다. 그래서 그거 반드시 주셔놓으시고 거기까지. 자, 그 다음에 문과는 어디에서 시험을 받습니다? 예부에서 받습니다. 예부. 그래서 예를 들어서 6부 중에서 예부가 과거 시험을 담당하는 거야. 근데 모든 과거는 아니야. 문과만이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잡과는 이거는 해당 관청에서 보는 거야. 해당 관청에서. 자, 그 다음에 잡과 기술관 등형 시험 줄만 쳐놓고 해당 관청에서 시행줄 쳐놓고 승과는 이거는 승려를 뽑는 시험이 아니라 그냥 승려들을 대상으로 보는 시험이야. 그래서 승려들한테도 벼슬을 주는 제도 이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돼. 그 다음에 2번 과거의 응시 자격으로 갑시다. 양인 이상의 신분은 응시 가능. 그거 반드시 줄 쳐놓으세요. 자, 과거는 누가 볼 수 있다? 과거는 양인 이상이면 볼 수 있어. 그래서 신분적으로 양인이라는 애가 있거든. 그래서 신분적으로 양인에만 해당되면 법적으로는 어떻게? 제한은 없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귀족의 자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의 향리의 자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민의 자제 볼 수 있습니다. 얘네들도. 그래서 양인 이상. 그런데 양인이 아닌 신분이 있어. 노비는 양인이 아니야. 그래서 법적으로도 볼 수 없는 거야. 이렇게. 기타 누구도 차별 대우를 해서 볼 수 없게 만들었어. 신분이 노비는 아니야. 근데 부공민 등 아까 향소 부곡할 때 거주 이전의 자유와 교육과 과거 없이 제한했다 했지. 그래서 부공민도 X. 거기에 승려도 나와 있는데 승려는 보지 마세요. 그냥. 승려는 이제 따로 승과란 걸 치르는 거니까 그냥 양인 이상이면 가능했다. 구체적으로 요 정도만 알아놔. 귀족의 자제와 향리의 자제는 당연히 볼 수 있겠지. 근데 농민의 자제 볼 수 있다 없다? 있다. 법적으로는. 그 다음에 노비는 볼 수 없다. 부공민도 제한했다. 이럴까. 그런데 양인 이상이면 볼 수 있는데 단 문과의 경우가 있을 거야. 문과. 과거는 이제 문과. 근데 문과는요, 그러니까 문과도 양인 이상이면 볼 수 있는 거야, 당연히. 근데 문과는 현실적으로 공부하는데 준비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돈도 많이 들어. 그래서 실제로는 문과를 통한 진출은 주로 누구다? 귀족이나 향리의 자제들이 주로 문과로 진출한다. 얘네들은 어떻게 진출하지? 못한다가 아니라 주로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문과를 볼 수 없어서 안 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지. 법적으로는 볼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문과를 통해서 활발히 중앙으로 진출한 계층은 귀족의 자제나 향리의 자제입니다. 농민은 그거 대신 뭐 잡과나 이런 것들로 진출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 그래서 양인 이상 그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시험 방법과 시기 있죠? 그건 줄만 쳐놓으세요. 3년에 한 번씩 정기시험, 식년시 원칙. 자, 그래서 과거 시험은 식년시가 원칙이야. 원칙. 근데 원칙으로 때로 시행되지는 않지만 어쨌든 식년시가 원칙이야. 근데 식년시는 어떻게 보는 거다? 3년에 한 번씩 보는 시험이야. 3년. 경년제가 아니라 3년. 그거를 정기시험이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3년 식년시, 정기시험, 원칙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시험 방법. 3장제. 3번 본다. 3개 줄 쳐놓으세요. 향시, 국자감시, 동당감시. 동당감시는 예부시라고도 한다. 그래서 그 3개만 줄쳐놔. 자, 그래서 이제 문과가 제일 중요하니까 정리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음서제도로 갑니다. 의, 기역 줄쳐놓으세요. 과거 시험을 거치지 않고 공신과 종실의 자손, 오품 이상의 자손 등에게 관직을 수여하는 제도, 그거 줄쳐놓으면 돼. 자, 그래서 음서제도. 음서제도의 대상은 누구야? 공신의 자손, 종실의 자손, 이건 왕실 친척 말하는 거야. 그 다음에 몇 품 이상의 관리? 5품 이상의 관리 자손. 5품은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5품.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대상이야. 대상으로 얘네들은 어떻게?
과거 시험을 본다 안 본다. 과거 시험을 안 봐, 굳이 안 봐도 그냥 뭘 준다. 관직을 그냥 수여했습니다. 이게 바로 음서제도의 개념이야. 자, 그러면 음서는 이거는 혜택인 거지? 음서 혜택을 받은 애들은 공신, 훈신의 자손들, 왕실, 친척들, 그 다음에 몇 폼 이상 반드시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5폼 이상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니은, 음서는 과거 시험을 거치지 않고서도 관직을 수여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고려 문벌귀족사회 유질, 그거 문벌귀족사회 줄 대표적인 제도다. 그래서 이거는 능력에 의한 관리선발제도가 아니라 신분에 의해서 관리선발하는 귀족사회의 특징을 반영한다. 그 반드시. 그 다음에 대상, 고려시대의 음서의 범위는 공신, 종실의 자손 5품 이상 관료의 아들도 되고 손자도 되고 사위도 되고 동생도 되고 조카 등 이렇게. 꼭 아들, 손자만이 아니라 등 이렇게. 그리고 외손자도 포함을 해. 귀족사의 특징 그건 줄만. 한번 읽어봐. 고려시대의 음서 출시자는 승진에 제한이 없었으며, 그거 줄쳐놓으세요. 제한이 없었으며, 승진에 제한이 없었다. 고관으로 승진이 가능하였다까지. 하나 더 반드시. 자, 음서 출신자는 과거를 안 본 애들이지. 그래도 음서 출신자도 어디까지 승진이 가능했다? 고위 관료로 승진할 수 있었다가 맞아. 승진 있었다, 제한했다 이러면 안 된다고 절대로. 그러니까 이 고려 시대는요, 꼭 과거를 거쳐야만 고위 관료로 승진하는 시대가 아니야. 음서로도 어떻게 고위 관료로 진출할 수 있었다. 이게 바로 어떤 사회를 반영한다? 신분을 중시하는 귀족사회의 특징을 반영한다. 거기까지. 자, 그래서 요 과거제도하고 음서제도 있죠? 요 두 개를 확실하게 잘 해놓으세요. 그 다음에 천거제는 그냥 추천이야. 줄만 쳐놓고. 마지막으로 5번. 고려시대 관리선발제도의 특징 한번 읽읍시다. 제술과 중시 풍토가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문치주의 경향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묵과는 실시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그 다음에 좌주 문생 관계만 해석합시다. 좌주, 이건 과거를 통해서 형성되는 관계야. 자, 과거를 통해서 무슨 관계가 형성된다? 좌주와 문생. 자, 좌주는 누가 좌주가 된다? 지공고라는 사람이 좌주가 된다. 지공고는 고려시대 지공고라는 어떤 사람들을 말한다? 과거를 주관하는 과거 시험관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고려시대 과거 시험을 주관하는 과거 시험관을 뭐라고 불러서 세 글자로 지공거라고 하였으며, 그 사람이 주관한 과거 시험에서 합격한 급제자를 뭐라고 그런다? 문생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문생이 바로 이 좌주를 중심으로 모이는 애들이지. 과거 급제자, 합격자. 자, 그래서 과거를 통해서 이 지공거인과 좌주가 되고 급제자가 뭐? 문생이 돼서 긴밀하게 협력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걸 좌주 문생 관계라고 합니다. 어느 시대? 고려 시대. 이렇게. 그래서 이제 문벌이 형성된다는 거지. 그래서 그 정도만.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관리 등용 방식에 대해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좀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